시간은 모든 진실을 풍화시키고 결국엔 망각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먼지 아래 덮어버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흙과 콘크리트 밑바닥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세상 밖으로 그 서늘한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던 어느 기묘한 죽음과 그 죽음의 목격자가 되어버린 낡은 쇳덩어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2017년 늦가을 중부지방에 위치한 한 평범한 소도시. 이곳에는 1990년대에 지어져 한때 동네 상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이 건물은 새로운 도심 재개발 계획에 따라 마침내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의 굉음이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어느 흐린 아침, 철거반 인부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 창고는 발목까지 차오른 탁한 빗물과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쓰레기 더미를 치우던 인부들의 눈에 콘크리트 바닥 한 구석에 흉물스럽게 박혀있는 기이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표면이 온통 붉게 녹슬어버린 묵직한 철제 금고였습니다. 건물주조차 그 금고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 지하 창고는 15년 전 이 건물 2층에서 영업하다가 문을 닫은 한 치과 의원의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인부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육중한 금고 앞에서 결국 관할 소방서의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절단기가 내뿜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불꽃이 어두운 지하실을 가득 채웠고 오랜 시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금고의 문이 마침내 쩍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신음을 토해내며 열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내심 돈다발이나 귀금속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열린 금고 안의 풍경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동시에 기괴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구형 폴더폰 한 대, 가장자리가 심하게 닳아버린 검은색 가죽 양장 수첩 하나, 그리고 금고 문이 열리는 반동에 의해 툭 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작고 반짝이는 물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그 물체를 주워들었고 헤드랜턴 불빛에 그것을 비춰본 순간 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는 누군가의 윗부분이 깨져나간 금리였습니다. 발견 직후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라는 직감에 현장에는 곧바로 경찰이 불려왔고 녹슨 금고와 그 안의 내용물들은 관할 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유물들이 경찰서 책상 위에 올려지던 날, 내년 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베테랑 형사 강 반장은 그 검은 가죽 수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첩 겉면에 긁힌 자국, 낡은 가죽의 냄새. 강 반장의 머릿속에 15년 전에 매서웠던 겨울밤, 그 지독하게 춥고 미스터리했던 하나의 사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15년 전인 2002년 겨울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금고가 발견된 그 상가 건물 2층에는 작은 동네 치과가 있었습니다. 치과의 원장인 윤 원장은 50대 초반의 조용하고 선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늘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상가 주변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나이든 상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찾아오면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절반만 받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 진정한 의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의 어느 뼈 시린 아침, 출근했던 간호사에 의해 윤 원장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윤 원장은 평소 진료를 보던 치과 의자에 앉은 채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집기류가 부서지거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윤 원장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정맥에서는 치과용 국소 마취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 윤 원장이 평소 심한 목과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약한 진통제를 주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그가 야간에 혼자 진통제를 놓으려다 실수로 다른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일어난 비극적인 의료사고,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막내 형사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강 반장의 뇌리에는 현장에서 울먹이며 진술하던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이상해요. 저는 어제 퇴근하기 전에 모든 소독 트레이를 다 비우고 정리했어요. 밖으로 나와 있는 주사기나 앰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간호사의 막연한 의심만으로 타살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타살의 가능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윤 원장의 아내 오수진의 존재와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윤 원장보다 10살 정도 어린 교육자 집안 출신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의 행적은 너무나도 투명했습니다. 오수진은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밤 병환으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저녁 8시에 출발하는 남행선 기차에 올라 남부 해안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제시한 종이 승차권에는 저녁 8시 정각에 개찰구를 통과했다는 검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친정집에 도착했다는 어머니와 이웃의 확실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밤 10시경, 그녀는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밤기차 안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뭐나 그러는 이러는 결국 윤 원장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사로 서둘러 덮였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강 반장의 머릿속에 장례식장 당시의 기묘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동네의 미담천사였던 윤 원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취재하기 위해 짧은 뉴스 스케치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용 카메라가 조문객들 사이를 훑고 지나가다 우연히 구석에 앉아있던 아내 오수진의 얼굴을 스치듯 비췄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슬퍼하고 있었지만 렌즈에 아주 짧게 담긴 그녀의 두 눈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서늘하고 건조하게 영정사진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 반장은 그때 느꼈던 찰나의 소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15년 만에 열린 녹슨 금고의 내용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강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가죽 수첩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윤 원장이 직접 기록하던 환자 진료부였습니다. 날짜는 2002년 12월, 윤 원장이 사망한 바로 그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손을 벌벌 떨며 쓴 듯 잉크가 뭉개진 펜글씨가 강 반장의 시선을 강타했습니다. 22시 45분, 환자, 오수진, 아내, 하악 우측 금관 파절. 순간 강 반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놓인 비닐 지퍼백 안에는 그 금고에서 굴러떨어졌던 핏자국이 말라붙은 금리 하나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내 오수진이 경찰에 제출했던 진술대로 저녁 8시 기차를 타고 자정의 친정집에 도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밤 10시 45분에 치과 문을 열고 들어와 금리가 부러진 채 남편의 수첩에 기록된 오수진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반대로 이 수첩의 기록이 죽어가는 윤 원장이 남긴 절박한 마지막 메시지라면 15년 전 오수진이 보여준 기차표와 친정집의 증언, 장례식장에서의 오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하고 끔찍한 연극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차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직통 노선이었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강 반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한 유류품 상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가 15년 뒤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처절한 구조 요청이자 고발장이라는 것을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비밀리에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15년 전 치과의 막내 간호사로 일했던 최 간호사였습니다. 이제는 40대가 되어 변두리에서 작은 찌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불쑥 찾아온 형사들을 보고 올 것이 왔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들이 금고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은 원칙주의자셨어요. 최 간호사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금고는 원장님에게 성소 같은 곳이었죠. 비밀번호와 열쇠, 이중으로 잠겨 있었고, 저나 사모님, 심지어 가족이라도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부 사이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저희 눈에는 보였어요. 원장님은 사모님을 피하는 것 같았고, 두 분 사이에는 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돌았죠. 그리고 간호사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그날 아침의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원장님이 돌아가신 걸 발견한 그날 아침에요.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원장님실을 둘러봤는데 그 금고 문틈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요. 원래는 깨끗했는데 마치 누군가 한밤중에 미친 듯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틈새를 후벼 파서 억지로 열려고 했던 것 같은, 날카롭게 긁힌 쇳자국들이 선명했거든요. 그 말은 곧 그날 밤 진료실에 원장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으며, 그 누군가는 원장이 죽은 직후 필사적으로 그 금고를 열어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사들은 15년 전 국과수에서 촬영했던 현장 사진들을 미세증거 분석팀으로 보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을 초고화질로 스캔하고 픽셀 단위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윤 원장의 핏기 없는 얼굴 아래 하얀 의사가운의 깃부분에서 기묘한 흔적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당시 감식반은 윤 원장이 평소 즐겨 마시던 결명자차가 몇 방울 튄 것이라 여겼던 작고 옅은 갈색 얼룩.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의 소견은 경찰을 전율케 했습니다. 이건 차가 아닙니다. 미세한 핏방울입니다. 게다가 이 혈흔의 궤적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번진 모양입니다. 윤 원장 자신의 상처에서 난 피가 아니라 윤 원장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바로 앞에 선 누군가가 얼굴을 아래로 숙인 채 입안에서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치아, 즉 금니가 부러져 나갔고, 그때 터져 나온 피가 섞인 타액이 원장의 가운에 튀었다. 수첩의 기록, 지퍼백 안에 피 묻은 금관, 사진 속의 혈흔. 모든 증거가 15년 전 그 겨울밤의 밀실에 아내 오수진이 있었다고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한 금리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형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재 오수진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이 죽고 1년 뒤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뒤 동네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현재 그녀는 외곽의 조용하고 부유한 신도시에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규모 프랜차이즈 세탁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지역 교회에 나가 거액의 헌금을 내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반장의 지시로 젊은 형사 한 명이 동네 주민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세탁소로 잠입했습니다. 세탁물을 맡기며 너스레를 떠는 형사에게 오수진은 친절하고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시선은 그녀의 입가에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을 건네는 순간 형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래턱 왼쪽, 과거 금리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주변 치아들과는 질감부터가 완전히 다른 시리도록 새하얀 인공 도자기 치아 하나가 이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살한 심증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밤 8시 기차표를 끊어놓고 밤 10시 45분에 치과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 물리적인 알리바이의 모순을 깨지 못하면 과거의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들은 윤 원장의 과거를 좀 더 깊숙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야만 범행의 동기를 밝혀낼 수 있었으니까요. 과거 이웃들의 증언을 수집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엔 엘리트 의사와 교양 있는 아내의 완벽한 조합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윤 원장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 좁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이 잦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불 꺼진 전통시장, 골목이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하천변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유령처럼 혼자 걷고 있는 윤 원장을 보았다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윤 원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뒤지던 경찰은 기이한 송금 기록 하나를 찾아냅니다. 윤 원장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자신이 아닌 가명으로 지방의 한 작은 보육원에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몰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송금은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치과 의사가 왜 가족 몰래 가명까지 써가며 먼 지방의 보육원에 돈을 보냈을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과거의 혈육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증폭되던 찰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새로운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02년 당시 수사 기록의 구석에 짧게 언급만 되고 넘어갔던 인물, 바로 오수진의 친동생이자 윤 원장의 처남인 오상민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오상민은 누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로 직장도 없이 매일 사설 도박장을 전전하며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치과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윤 원장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당시 주변 상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윤 원장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 병원 앞 계단에서 윤 원장과 오상민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비밀 모를 줄 알아? 상인 한 명이 기억해낸 그날 오상민의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사건 당일 오상민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던 불법 하우스 도박장에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낮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치과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쓰러져 밤새 잤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사망한 시각, 공교롭게도 그가 치과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알리바이가 확실한 아내 대신 돈에 눈이 먼 처남이 누나의 사주를 받거나 독단적으로 매형을 살해한 것은 아닐까? 수첩에 적힌 오수진이라는 이름은 윤 원장의 착각이거나 혼란 속에서 남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닐까? 수사팀은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 한 냉동 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오상민을 찾아내 형사과 취조실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형사들 앞에서 쉰을 훌쩍 넘긴 오상민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매형 안 죽였어. 절대 아니라고. 오상민은 묻지도 않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 반장이 묵묵히 금고에서 나온 피 묻은 금리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자 오상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15년 동안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 한 조각을 비명처럼 토해냈습니다. 형사님, 진짜야. 내가 돈 달라고 매형 치과 뒷문으로 몰래 찾아가긴 했어. 근데 내가 갔을 때 병원은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치과 맞은편 철공소 뒤에 숨어 있을 때 병원 뒷문으로 어떤 사람이 코트를 푹 눌러쓰고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 봤어. 오상민은 침을 꿀꺽 삼키며 핏발선 눈으로 강 반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걷는 뒷모습, 발을 끄는 그 버릇, 틀림없는 우리 누나였어. 오수진이었다고.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기차표, 수첩에 남겨진 아내의 이름, 부러진 금리, 그리고 처남의 엇갈리는 목소리. 15년 전 그 서늘한 겨울밤, 불 꺼진 치과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은 이제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걷는 뒷모습, 발을 끄는 그 특유의 버릇, 코트를 푹 눌러쓰긴 했지만 그건 틀림없는 우리 누나였어. 오수진이었다고. 냉동 창고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오상민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도박판과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사내였지만 살인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며 토해낸 그 한마디는 결코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반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15년 전 치과 맞은편 셔터가 닫힌 카센터 후미진 골목에 숨어 매형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던 처남. 비록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날 밤 그 어둠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목격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상민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팀은 거대한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수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치과 뒷문을 빠져나왔다면 저녁 8시에 출발하는 남행선 야간 열차에 올라타 검표 도장까지 받고 자정에 친정집 문을 두드린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경찰은 즉각 15년 전 오수진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알리바이라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장의 과거 조서와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대조하던 중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한 여성의 이름이 걸려들었습니다. 박미란. 당시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작은 출장 메이크업 일을 하던 오수진의 오랜 고향 친구였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박미란과 오수진이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체형과 분위기가 몹시 닮아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박미란의 행적이었습니다. 윤 원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석 달 뒤 가난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녀가 돌연 해외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과거 금융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민 수속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초기 정착금 모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혹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사기 위해 거액의 도피 자금을 쥐어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점점 진실의 퍼즐이 잔혹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 즈음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15년 동안 눅눅한 지하실 금고 안에서 잠들어 있던 윤 원장의 구형 폴더폰, 부식된 배터리를 교체하고 메모리 칩의 먼지를 닦아내어 기적적으로 전원을 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작은 흑백 액정 화면에 초록색 백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숨죽이고 있던 형사들은 일제히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이미 오래전 지워져 있었고 수신된 문자 메시지함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수사관이 발송되지 않은 임시 보관함을 여는 순간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장 시간 2002년 12월 사건 당일 밤 22시 50분. 수신인 란에는 지역 관할 파출소에 일반 유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단 한 줄의 짧은 텍스트. 살려주세요. 그 여자가 약을 바꿔. 강 반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15년 전 차가운 치과 의자에 앉아 서서히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자판을 꾹꾹 누르던 윤 원장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문자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알려주는 다잉 메시지였습니다. 윤 원장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당시 경찰과 검안에는 그가 평소 디스크 통증 완화를 위해 스스로 투여하던 가벼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에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와 문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형태를 갖춥니다. 누군가 윤 원장이 스스로 주사하는 그 약물 앰플을 외관상 똑같이 생긴 고농도 근육 이완제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대수술에서나 쓰이는 이 강력한 약물이 정맥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불과 몇 분 안에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고 결국 호흡근마저 정지되어 질식사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진통제를 놓으려던 윤 원장은 주사기를 타고 들어온 약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숨이 턱 막혀오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사팀은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윤 원장이 진통제 앰플을 보관하던 서랍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아내 오수진, 그리고 병원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최 간호사. 고농도 근육 이완제는 동네 작은 치과에서는 아예 구비조차 하지 않는 약물이며 시중 약국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철저한 통제 품목이었습니다. 아내 오수진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면 이 치명적인 전문 의약품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했단 말인가? 반면 간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최 간호사의 15년 전 주변 인물들을 다시 털기 시작했고 곧바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그녀는 부모가 남긴 악성 사채빚에 시달리며 매달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무렵 그녀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지역 종합병원의 약국 창고 관리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물을 빼돌릴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금전적 압박. 수사팀의 의심은 잠시 간호사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불려온 최 간호사는 형사들이 내미는 과거의 빚 기록과 남자친구의 이름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사님, 제가 빚 때문에 미쳐서 남자친구 병원 창고에서 수면제나 프로포폴 같은 걸 빼돌려 뒷골목에 팔아볼까? 아주 잠깐 몹쓸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맹세코 원장님 약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저한테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 주시고 빚쟁이들 찾아왔을 때 제 뒤로 숨겨주시며 막아주셨던 분이 원장님이세요. 제가 도대체 왜 원장님을 해치겠어요?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간호사의 눈물은 진실했습니다. 동기 면에서도 간호사가 윤 원장을 살해한다고 해서 그녀의 사채 빚이 갚아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윤 원장의 사망으로 수십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고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은 오직 아내 오수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강 반장은 오판의 가능성을 쳐내고 수사의 초점을 다시 100% 오수진에게로 맞췄습니다. 약을 구한 경로는 나중에 밝혀내더라도 우선 그녀가 범인이라는 빼박 못할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부러진 금리. 그것이 오수진의 것이 확실하다면 그녀는 사건 직후 반드시 어딘가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15년 전 방대한 종이 기록들이 파일째로 경찰서에 쌓였습니다. 형사들은 밤을 새우며 2002년 12월 사건 발생 직후 한 달간 오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진료받은 전국 치과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땅에 묻고 사무제를 지낸 바로 다음 날, 오수진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무려 50km나 떨어진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북쪽 외곽 변두리의 허름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교묘하게 한 글자를 틀리게 적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비급여 현금으로 처리한 수상한 진료 기록. 강 반장은 당장 그 변두리 치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는 빛바랜 진료 기록부를 더듬거리며 15년 전 그 기묘했던 환자를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하죠. 밤늦게 셔터 내리고 퇴근하려는데 웬 여자가 택시에서 뛰어내리더니 제발 진료 좀 봐달라며 현금을 3배나 얹어주더군요. 급하게 앞니 쪽 임시치아를 씌워달라는 거였어요. 원장님, 당시 그 환자의 치아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단단한 음식을 씹다가 자연스럽게 부러진 형태였습니까? 강 반장의 질문에 노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치아의 머리 부분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건 물론이고 잇몸이 심하게 찢어져 피투성이었어요. 뿌리 쪽 신경까지 짓눌려 있었죠. 그건 무언가 단단한 것에 턱을 정통으로 세게 얻어맞았거나 주먹질이 오가는 격렬한 몸싸움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파절 형태였습니다. 퍼즐의 핵심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수진을 직접 찔러볼 차례가 왔습니다. 강 반장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수진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향긋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뜨거운 스팀 다리미의 열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오수진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미소로 강 반장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수사했던 형사를 15년 만에 다시 만났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 반장님, 참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강 반장은 세탁물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이제 퇴임이 코앞이라 옛날 사건들 정리하다 보니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사모님, 치아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임플란트가 워낙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15년 전에 그 북쪽 외곽 허름한 치과에서 야밤에 급하게 씌우셨던 앞니는 이제 슬슬 교체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 해서요. 순간 오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우아한 미소가 마치 석고상에 금이 가득 쩍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수만 마디의 자백보다 더 강렬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저는 다니는 강남 치과가 따로 있는걸요. 오수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 반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한 뒤 세탁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을 던졌으니 뱀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반장이 돌아가고 불과 2시간 뒤 동네 상가 골목의 CCTV에는 평소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던 오수진이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촨걸음으로 인적 드문 도로변까지 걸어 나와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다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즉각 해당 공중전화의 발신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한 지역 번호. 그것은 15년 전 돌연 이민을 떠났던 그녀의 고향 친구 박미란의 연락처였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의 압박과 현지 경찰의 출두 요구에 겁을 먹은 박미란은 결국 대사관에 마련된 화상 조사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돈을 줬어요. 자기가 입던 길고 두꺼운 코트를 주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대신 기차표 검표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꼭 확인해봐야 할 비밀이 있는데 혹시라도 꼬투리 잡히면 친정 갔다고 우겨야 하니까 알리바이가 필요하다고. 저녁 8시 기차를 타면 자정에 엄마 집에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만 자기가 그 동네 사람인 척 연기해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게 살인사건 알리바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수사팀의 브리핑 보드 위에 마침내 사건의 타임라인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내 오수진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친구 박미란을 자신의 대역으로 세워 철저한 기차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자신은 치과에 남아 남편이 퇴근 전 습관적으로 맞는 진통제 앰플을 치명적인 근육 이완제로 몰래 바꿔치게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현장을 빠져나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유유히 친정으로 합류하면 그만입니다. 밤 9시쯤 혼자 진통제를 주사한 남편은 쇼크로 쓰러져 사망할 것이고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피로에 지친 의사의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둔갑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갔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조차 되지 못하고 단순 변사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브리핑룸의 화이트보드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강 반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약만 바꿔치기 하고 그대로 도망쳤으면 완벽한 범죄였을 텐데 도대체 왜 오수진은 사건 당일 밤 10시 45분이라는 늦은 시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치과 진료실로 숨어 들어갔던 걸까? 그것은 이 완벽해 보이는 살인극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 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밀실로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그리고 그 어두운 진료실 안에서 부부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내의 금리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채 낡은 금고 안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강 반장의 시선이 화이트보드 맨 끝에 붙어있는 윤 원장의 가죽 수첩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흔들리는 펜촉으로 쓰인 마지막 기록. 그 잉크 자국 속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15년 전 그 밤의 끔찍하고도 슬픈 진짜 이야기가 숨을 죽인 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서늘한 겨울밤 아내 오수진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친구를 대신 기차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치과에 남아 남편이 습관적으로 맞는 진통제 앰플을 치명적인 근육 이완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남편 윤 원장은 밤 9시경 혼자 약을 투여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수진은 모든 범행 세팅을 끝내고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밤 10시 45분이라는 늦은 시각에 다시 그 죽음의 밀실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수사팀은 낡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흔들리는 글씨를 들여다보며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끔찍하게 외롭고 비극적인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을 조심스럽게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 원장은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꼼꼼한 의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다뤄온 주사기와 약물 앰플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로에 지쳐 있었다 한들 약병의 미세한 차이나 앰플 뚜껑 주변에 남은 억지스러운 흠집을 그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통제를 막기 위해 앰플을 집어든 윤 원장은 약병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윤 원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서랍의 위치를 알고 자신을 죽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약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과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이 짙게 깔린 진료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편 병원 근처 후미진 곳에 숨어 남편의 사망 소식이나 병원 쪽의 소란이 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오수진은 밤 10시가 넘도록 치과가 쥐죽은 듯 고요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혹시 약을 안 맞은 건 아닐까? 누군가 병원에 찾아온 건 아닐까? 결국 견디지 못한 그녀는 확인을 위해 밤 10시 45분 굳게 닫힌 치과 뒷문으로 다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자 강 반장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2017년의 어느 날 아침, 15년 전의 살인 혐의로 오수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수도권 외곽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문을 열고 들이닥쳤을 때 오수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방금 내린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를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얼음 같은 괴물로 빚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이면을 뒤집을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침실 구석, 커튼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장식장 안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영정사진도 없는 작은 위패 하나와 함께 수십 장의 낡은 은행 무통장 입금증이 빛바랜 채 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입금증들의 수신처는 15년 전 남편 윤 원장이 가명으로 매달 남몰래 돈을 보내던 바로 그 지방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보육원에 몰래 돈을 보내왔다. 이 기묘한 공통점은 곧바로 살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동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수진이 경찰서 형사과 취조실로 호송되었습니다. 강 반장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그녀를 향해 수사팀이 찾아낸 과거의 의료 기록 하나를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 윤 원장이 받았던 불임 판정 진단서였습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 윤 원장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 원장님의 핏줄이 아니더군요. 강 반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막을 가르고 울렸습니다. 오수진 씨,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아 몰래 버렸던 당신의 아이, 맞습니까? 오수진의 꼿꼿했던 어깨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교육자 집안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자란 오수진에게 혼외자는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끔찍한 오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조건 좋은 윤 원장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원장은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했겠지만 뼛속까지 선량하고 고지식했던 윤 원장은 아내의 과거를 덮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여나 아내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쳐질까봐 그는 가면까지 써가며 아내의 핏줄이 자라는 보육원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아이의 뒤를 묵묵히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오수진은 남편의 자비로움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남편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늘 숨막혀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마음이 변해 자신을 맨몸으로 쫓아낼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은 오수진을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 수입을 조금씩 빼돌려 불법 다단계 사기 조직에 거액을 투자했고 결국 사건 발생 한 달 전 그 돈을 몽땅 날리고 맙니다. 병원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무너진 것을 눈치챈 윤 원장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횡령 사실을 추궁하며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으니 모든 지원을 끊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수진이 선택한 길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약점을 쥔 남편의 입을 영원히 막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청산하는 악마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앉은 오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반박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단계비 때문에 홧김에 혼자 주사기를 잘못 찌른 거라고요. 제가 현장에 다시 갔던 건 맞아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갔더니 이미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여전히 살인 자체는 부인하며 죽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교활한 태도. 강 반장은 옅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아래에서 투명한 지퍼백 2개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15년 동안 금고 안에서 피를 머금고 굳어버린 금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남편을 보고 놀라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했지. 강 반장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밤이 12시 45분, 그리고 오수진의 이름과 금관 파절이라는 흔들리는 펜 글씨. 밤 10시 45분, 당신이 불 꺼진 치과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독이 든 주사기를 들고 당신을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이 강 반장의 서늘한 묘사와 함께 15년 전 그 밀실에 끔찍했던 밤이 생생하게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찰칵 하고 스위치 켜지는 소리와 함께 치과 진료실에 환한 불이 들어왔을 때 오수진의 눈앞에는 죽었어야 할 남편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조작된 약물 앰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은 오수진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 원장은 아내를 막기 위해 팔을 휘둘렀고 그의 주먹이 오수진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우직하는 소리와 함께 오수진의 입안에서 금니가 부러져 나갔고
비릿한 피가 허공으로 흩뿌려지며 윤 원장의 새하얀 의사가운 깃에 점점이 맺혔습니다. 피를 토하며 바닥에 나뒹군 오수진의 눈에 진료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잿더리로 윤 원장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윤 원장이 진료 의자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져 발버둥 치는 남편을 힘으로 짓누르며 오수진은 바닥에 굴러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덜미 정맥을 향해 망설임 없이 치명적인 근육 이완제를 찔러 넣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약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제압하고 직접 독을 주입한 끔찍한 직접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수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강 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거짓말을 할까봐 우리 디지털 포렌식 팀이 15년 전 화질구지였던 교통카드 기록과 버스 정류장 방범 카메라 하나를 밤새 복원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02년 12월의 어느 늦은 밤 치과에서 몇 블록 떨어진 외곽행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대신 입고 남행선 기차를 탔다던 바로 그 길고 두꺼운 코트였습니다. 박미란과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오수진. 하지만 결정적으로 카메라에 찍힌 오수진의 코트 오른쪽 어깨 봉제선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잡아뜯긴 듯 흉하게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처절했던 몸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알리바이는 이미 다 깨졌어. 강 반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내리치고 직접 약을 찔러 넣었다는 사실을 이 부러진 이빨과 찢어진 코트가 다 증명하고 있다고.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수진은 멍한 눈으로 사진 속 자신의 찢어진 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벽 같던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고 15년 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실이 악취를 풍기며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찔렀어요. 오수진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건조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자 윤 원장의 몸은 급격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던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졌고 호흡이 가빠지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오수진은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피를 닦아내다 금리가 부러져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살인의 명백한 증거. 그녀는 발작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어두운 진료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밑, 캐비닛 틈새, 쓰레기통. 하지만 그 작은 금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헤매던 바로 그때 철컹 등 뒤에서 둔탁하고 무거운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오수진의 눈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약물에 의해 전신 근육이 굳어가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윤 원장. 그는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정신력을 쥐어짜내어 자신의 발밑에 떨어져 있던 아내의 피 묻은 금리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범행을 고발하는 글씨를 남긴 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보물 1호였던 철제 금고 안에 던져넣고 묵직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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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다이얼이 돌아가고 비밀번호가 잠기는 소리. 그것은 윤 원장이 아내를 향해 내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의 소리였습니다. 금고를 열려고 했어요. 미친 듯이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틈새를 쑤시고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봐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오수진은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어깨를 옹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다음날 아침 발견했던 금고 틈새의 그 날카로운 긁힌 자국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짐승처럼 금고를 뜯어내려 했던 오수진의 처절하고도 추악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철문을 맨손으로 열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오수진은 바닥에 핏자국을 대충 닦아내고 남편의 손에 빈 주사기를 쥐어주어 자살로 위장한 뒤 찢어진 코트깃을 여미며 도망치듯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 박미란과 합류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남편의 죽음을 사고사로 결론짓고 금고 안의 내용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건물이 폐쇄되자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완벽한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어왔습니다.
모든 자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매직 미러를 통해 이 끔찍한 고백을 지켜보던 동료 형사들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소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강 반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백을 받아냈고 부러진 금리와 코트 사진이라는 정황 증거가 있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악랄하고 돈 많은 범죄자들은 법정에 서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말을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이 완벽한 밀실살인을 법정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는 금고와 자백을 완벽하게 이어줄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오수진 씨, 강 반장이 테이블에 몸을 바짝 기대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그 금고는 비밀번호와 함께 물리적인 열쇠를 꽂아 돌려야만 완전히 잠기는 이중 잠금 장치였소. 당신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그 금고의 열쇠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당신이 가져가서 버렸소?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초점 없이 풀려있던 오수진의 눈동자에 기괴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공에 떠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가져가지도 못했다고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삼켰어요. 오수진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반장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피 묻은 손으로 그 열쇠를 들어 올리더니 나를 보고 웃었어요. 아주 슬프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차가운 쇳덩어리 열쇠를 자기 입안으로 밀어넣고 꿀꺽 삼켜버렸다고요. 취조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남편은 아내가 영원히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금고의 열쇠를 자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15년 전의 부검 기록이 강 반장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국과수 검안에는 윤 원장의 사인을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았기에 부검은 주로 기도와 상부호흡기 그리고 정맥 혈액 검사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굳이 전신의 위장관이나 하부 소화기까지 엑스레이를 찍거나 샅샅이 해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15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강 반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의 차가운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끝에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청검이라 당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윤 원장은 화장되지 않았습니다. 선산의 차가운 흙더미 아래 15년 동안 잠들어 있는 그의 앙상한 백골 속 어딘가에 그가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진실의 열쇠가 아직도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무덤을 열 시간입니다. 삼켰어요. 오수진의 창백한 입술을 뚫고 나온 그 한마디는 취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윤 원장은 죽음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에도 살인자가 영원히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가장 안전한 금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치명적인 근육 이완제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켜가는 고통 속에서 그는 피 묻은 열쇠를 삼키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내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을 넘어선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남기겠다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결의였습니다. 강 반장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단순 의료사고로 종결되며 서둘러 땅에 묻혔던 윤 원장의 시신. 강 반장은 유가족들을 찾아가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와 정황, 그리고 윤 원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의 기록을 보여주며 묘를 이장하고 유골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2번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던 가족들도 윤 원장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밤에 외롭고 참혹했던 진실 앞에서는 결국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 한적한 선산,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 속에서 파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은 이미 윤 원장의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낸 뒤였고 관 속에는 빛바랜 뼈와 흙만이 엉켜 있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팀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금속 탐지기를 유골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맴돌던 산중턱에서 이내 짧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골반뼈가 놓여있던 자리 부근 검게 썩어 들어간 흙더미 속에서 핀셋으로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흙과 재에 뒤덮여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작은 철제 열쇠였습니다. 15년 동안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서 주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만을 묵묵히 기다려온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햇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 반장은 다시 오수진이 앉아있는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물 봉투가 아닌 15년 전 지하실에서 발견된 그 녹슨 철제 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육중한 금고가 테이블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놓이자 오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강 반장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투명한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 원장의 뼛속에서 찾아낸 흙이 묻은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수진의 두 눈이 기괴할 정도로 크게 떠졌습니다. 강 반장은 지퍼백에서 열쇠를 꺼내어 금고의 이중 잠금 장치 홈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열쇠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5년 전 주인이 설정해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돌아갔습니다. 그 작고 투박한 금소금은 오수진이 15년에 걸쳐 철저하게 쌓아올렸던 기만과 거짓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던 친구의 자백, 살인을 증명하는 부러진 금리,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교통카드와 CCTV 기록, 그리고 사체의 뼛속에서 나온 열쇠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앉아 변호사만 찾던 오수진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짐승처럼 목을 뒤로 젖히며 기괴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가장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남편의 마지막 기지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오수진은 마침내 살인 사실을 인정하는 조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옥죄었어요. 제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굳이 자기가 가면까지 써가며 보육원에 몰래 후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저를 향한 소름 끼치는 통제였어요. 나는 내 더러운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러니 평생 내 밑에서 쥐 죽은 듯 살아라. 그 사람은 자비로운 의사행세를 했지만 저에겐 평생 제 목줄을 쥐고 흔드는 위선자였을 뿐이라고요. 게다가 제가 투자에 실패해서 병원 돈을 날렸다고 저를 당장 맨몸으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인간이 먼저 제 숨통을 조였다고요. 끝까지 남편을 원망하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오수진을 보며 강 반장은 깊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윤 원장의 낡은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피 묻은 금리가 끼워져 있던 오수진의 범행 시간이 적힌 그 마지막 페이지. 강 반장은 수첩을 뒤집어 그 페이지의 바로 뒷면을 오수진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남편을 몰랐어. 수첩 뒷면의 구석에는 아주 연한 연필심으로 휘갈겨 쓴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희미해졌지만 윤 원장의 필체임이 분명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벼랑 끝에 몰려 고통받던 남편이 홀로 적어 내려간 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사망보험금은 당신이 다 가져가.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도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 손으로 키워.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미안해. 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오수진의 두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취조실 안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윤 원장은 아내를 쫓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를 묵묵히 뒷바라지할 만큼 선량했던 그는 아내의 배신과 막대한 빚이라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불 꺼진 시장 골목과 차가운 강변을 혼자 걸었던 이유는 아내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아내와 그녀의 불쌍한 핏줄을 위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남겨줄 작정이었습니다. 단지 며칠만 더 기다렸더라면 오수진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토록 원하던 돈을 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을 바꿔치기 한 그날 밤 당신 남편은 원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요. 당신이 무참히 내리치고 독을 주사하지 않았어도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떠날 사람이었다고. 진실의 가장 잔혹한 밑바닥을 마주한 오수진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탐욕과 의심이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품어주려 했던 사람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수갑을 찬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등 위로 취조실의 차가운 빛이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곽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주말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주도하며 우아한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던 오수진의 끔찍한 민낯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운영하던 대형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그녀가 나눠주던 친절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악마성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버려졌던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15년 전 보육원에 머물던 오수진의 혼외자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된 청년은 친모인 오수진과의 면회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윤 원장이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후원금 중 오수진이 보험금으로 가로챘던 금액을 찾아내어 모두 윤 원장의 유가족 측에 반환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묵묵히 돌봐준 의사 선생님을 살해한 살인마를 결코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늘하고도 슬픈 단죄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열린 1심 재판. 지방법원의 낡고 조용한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윤 원장의 늙은 노모와 유가족들, 그리고 15년 전 치과에서 일했던 최 간호사와 진실을 제보했던 동생 오상민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오수진은 과거에 화려했던 흔적을 모두 잃은 채 텅 빈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은 담당 검사는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덮어준 피해자의 선의를 기만하였으며 돈에 눈이 멀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대역을 고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마취제를 근육 이완제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죽인 남편의 피 묻은 보험금으로 15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손끝이 법정 중앙의 증거물석에 놓인 낡은 철제금고와 지퍼백 안의 열쇠를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신원과 범행 시각을 자신의 진료기록부에 남겼고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열쇠를 삼켰습니다. 이 물리적인 증거들은 15년의 세월을 뚫고 살아남아 지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법의 준엄함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오수진의 살인 및 사체 손괴, 보험 사기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깊은 배려와 절망을 끝내 외면하고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법정안이 숨죽인 가운데 최종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수진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알리바이를 도왔던 친구 박미란 역시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유가족석에서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후련함보다는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비통함에 가까웠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법정을 빠져나가던 오수진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빨만 부러지지 않았어도, 아니 수첩 뒷면만 확인했어도 그녀는 평생을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자신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남편의 마지막 용서와 엇갈린 진실을 곱씹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2017년의 초겨울로 돌아옵니다. 15년 전에 살인극이 벌어졌던 상권 중심부의 낡은 건물은 이제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휩쓸고 간 빈 공터 위로 차가운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건물터가 내려다 보이는 공터 한 구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된 식당 사장 최 간호사, 그리고 누나의 범죄를 목격하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도망치듯 살았던 동생 오상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시멘트 블록 위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최 간호사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게 밝혀져서 죄송해요.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15년 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푹 쉬세요. 옆에 선 오상민은 낡은 점퍼 소매로 얼굴을 비비며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화는 한선량했던 의사를 향한 애도이자 긴 세월 진실을 모른 척해야 했던, 혹은 무관심했던 이웃들의 뒤늦은 참회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팀. 내일 모레 정년퇴임을 앞둔 강 반장은
텅 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수사 일지,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종이 상자에 담던 그의 시선이 증거물 보관소로 넘어가기 위해 캐비닛 한 구석에 놓인 그 녹슨 철제 금고에 머물렀습니다. 문이 반쯤 부서진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금고. 강 반장은 서랍 깊은 곳에서 복사본으로 남겨둔 윤 원장의 가죽 수첩 마지막 페이지 사본을 꺼내 조용히 자신의 지갑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형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살인마를 잡았고 수많은 사체를 보았지만 이 사건만큼 그의 가슴에 무겁고 서늘한 멍울을 남긴 사건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범인은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집행된 법의 심판조차 과거로 돌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이제 치과가 있던 상가 건물을 지날 때마다 과거의 미담 대신 끔찍했던 살인 사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한때 천사 같았던 사모님이 잔혹한 살인마였다는 사실은 이 평범한 동네 주민들에게 사람의 이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무관심과 침묵이 어떻게 비극을 방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대단한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작은 거짓말, 돈에 대한 얄팍한 탐욕,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비겁함, 그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균열들이 모여 한 사람의 숨통을 끊는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아무리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해도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의 마지막을 기록했고, 그 처절한 진실은 콘크리트 밑바닥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죽음 곁에는 늘 어떻게든 말을 건네려는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금고가 열리며 마주했던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사랑했던 이의 마지막 절망. 오늘 준비한 15년 만에 열린 치과 의사의 금고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